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뭐 긴밀하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공천 실세와 정보 실세가 만난 것 아닌가. 정치 개입의 의혹을 살 소지가 충분합니다. 국익을 지킬 것인지 강효상 의원을 지킬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 원장은 지인들과 함께 만난 사적인 모임이었고 민감한 정치 얘기는 안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야당들은 부적절한 만남이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외교관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면서 하지만 강효상 의원이 이를 기자회견으로 공개할 줄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용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름이 버벅거려서. 자, 우선 그 두 사람의 만남이요. 양정철, 서훈 두 분의 만남. 먼저 팩트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가죠.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고요. 지난 21일 저녁이었습니다. 4시간 동안 만났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보도는 두 사람이 독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독대는 지금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은 거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함께 있었던 언론인이 있었다. 이 언론인의 이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독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동아일보에서는 이 국정원장과 양정철 연구원장 간의 만남에 있어서 그 뒤에는 재수회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재수시키기 위한 모임인 재수회가 그 뒤에는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요. 네. 아마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팩트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두 분이 지금의 상황이 한 분은 국정원장이고 한 분은 단순한 민주연구원장이 아니라 사실상 공천의 기획과 그리고 공천에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그 옛말이 있는데요. 그런 면도 저는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의 경우에는 국정원의 전신들의 정치 개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중정의 경우에는 아예 공천 명단을 2배수로 해서 대통령한테 올리면 대통령이 거기서 낙점을 하는 뭐 이런 그야말로 흑 역사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다못해 2012년 대선의 경우에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흑 역사로 인해서 이 만남에 대한 정치권의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양정철 원장이 이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좀 떨어져 있겠다라고 해서 떨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2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당직을 맡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식사도 좀 하고 싶었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서훈 원장이 마침 이제 아는 사람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으니까 같이 먹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뭐 서훈 원장이 먼저 권유를 해서 만나게 됐고 그 전부터도 서훈 원장하고 양정철 원장은 친분이 있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였고 사실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친분 관계는 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두 사람이 전혀 어떤 못 만날 사이는 아니다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여권의 핵심 실세다 보니까 이게 사실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양정철 원장이 예를 들어서 뭐 야인 시절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당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위치에 올라 있는 상황이었고 또 서훈 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국정원장은 전직 정부에서 국정원장 3명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이 정부 들어서
모든 그 관계 부처라든지 언론사에 나와 있는 IO들, 즉 뭐 어떤 정보 하시는 분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국내 정보 파트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걸쳐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이 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의 적폐청산 작업 등을 통해서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형사상이라든지 징계를 받았거든요. 자, 그런 어떤 엄중한 시기라고 본다면 뭐 어떤 인간적 관계에서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두 사람 다 지금 본인들이 서 있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라는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뭐 옛날 만나다가도 그 다음날 만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자리가 달라지면 그 만남자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때하고 대통령 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다르죠. 그런 측면을 본다라면 두 사람이서 정말 민감한 시기에 이런 또 의심될 수 있을 만한 자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한간에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리는 이제 의심스러운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도 있었지만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건 약간 제도적으로 좀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동석한 언론인도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용상의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 동석한 언론이 잘 아는 사이인데 그렇습니까? 일단 뭐 그 상황을 보자면 제가 볼 때 민감한 내용은 없었던 게 거의 뭐 있는 것 같아요. 정황상 네, 정황상 볼 때 사실은 뭐 기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었고 또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이 뭐 현실 정치에 개입하기에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미 다 손발이 잘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떤 심각한 내용이 저는 오고 갔을 거는 보지는 않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내용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 모임의 형식 자체 이거 자체가 일단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그동안 우리가 항상 경계해왔던 이제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 사실 국정원장이 수차례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만나지 말고 기자도 만나지 말고. 사실 뭐 제가 아는 국정원 직원들도 이 정부 들어서는 다 만남을 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을 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국정원장이 여당의 핵심 실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어떤 이 자리가 부적절했다고 보내지는 거죠. 이혜훈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자기가 국회에 있어서는 이제 국정원장의 카운터파트인데 본인도 한 번도 개인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지지 못했고 독대를 못했고 심지어 뭐 전화번호를 좀 달라 그래도 안 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정원장이 어떤 뭐 엄격하기도 하고 보안의 문제들도 상당히 엄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게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게 사적인 만남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느낌도 조금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사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아마 부담 없이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뭐 상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이 양정철 원장이 그야말로 2년 동안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국을 떠돌다가 이제 드디어 국내로 들어와서 상당히 핵심적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인사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 과정인 것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양자 간에 있어서 서로 그동안에 뭐 전혀 안면이 없던 관계도 아니고 서로 잘 알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이제 특정한 자리들에 올라서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물론 지금은 그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줄었습니다만은 야권이 경계하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는 거 아니냐. 이것이 최대의 복병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 이전이나 또 싱가포르 회담을 하던 그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입니다만은 한때 그때는 야권에 있어서 가장 큰 복병은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과거와 달리 많은 그 손발들이 잘려 나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야권에서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기능이 그래도 대북 기능이 있으니까요. 대북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권의 일정에 맞춰서 조율을 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말고라도 뭐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요. 평화당도 그렇고 다 이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는 역시
총선 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양정철 원장이 맡고 있는 민주연구원이라는 게 지금 이제 5명의 지금 부원장들을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이제 현역 의원입니다. 또 그 중에 1명은 당의 전략본부장이고 또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청와대에 있었던 그 여론조사 전문가인데 사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금 이제 당에서 공천 기준을 일단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영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거에 어떤 사람을 공천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내년 선거에서 어디가 공천의 핵심이 될까?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민주연구원을 쳐다볼 거예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예전에 여의도 연구소가 지금도 있지만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와 이런 것들이 사실 공천에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자, 그러면 어떤 두 후보가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어느 후보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 사실은 자체의 어떤 여론조사나 판단에 따라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 공천 때 민주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실제 어떤 공천이 갈라지고 한다면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여론조사라는 게 상당히 변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1% 차이가 결국은 당락을 결정한다고 치면 제가 만약 현역 의원이라면 저는 상당히 그쪽을 많이 쳐다보겠어요. 왜냐하면 공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서 양정철 원장의 지금 행보 하나하나가 다 지금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좀 우려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뭐 예전 야인으로 있을 때도 뭐 관심을 받았지만 실제로 당에 들어와서 어떤 자리에 앉든지 간에 사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거의 50%의 영향력을 뭐 발휘했다고 할 정도로 양정철 전 원장의 지금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무대에 올린 사람도 그렇죠. 원장이니까요. 사실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하게끔 만드는 어떤 결정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본다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또 공천을 바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다 거기를 쳐다볼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장을 만났으니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해서 뭐 알려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 말고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추측 상상을 하게 만든 것 자체가 어떤 부적절한 면이 있다. 이런 게 이제 야당들의 주장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연구원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원래 민주연구원이나 뭐 한국당의 여의도 연구원이나 다 그냥 원래는 당의 산하 정책 연구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힘이 세진 거는 지금 양정철 원장을 보고 있는 거는 공천에 개입을 할 수 있고 실권을 사실상 여기에 갖고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인사한 것도 부원장 인사한 거 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초선 의원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양정철 원장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민주연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그동안에 정당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주 격가지이지 그것이 본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부원장 인사를 보면은 이 정도였구나라고 하는 게 오히려 확 실었다. 네, 더 확연하게 정말로 특정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사실 그 부원장 인사가 5명이 다 결국 청와대 내에 정무수석실에 있던 사람들도 들어오고 뭐 이게 굉장히 짱짱하게 짜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백원우 전 비서관 네, 이분은 뭐 재선 의원 출신이시고 이철희 의원도 전략개혁위원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셨고 이재정 의원은 또 깜짝 발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분도 역시 초선 의원이고 김영진 의원 역시 초선 의원이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사실 이게 당연직으로 부원장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이 5명인데 굉장히 짱짱한 사람들이다. 당 안에서는 전략 통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사실 그 위에 양정철 원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야말로 그 영향력 정도가 객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욱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 당에서 공천을 하게 되면 당 대표의 영향력과 그리고 또 청와대 영향력이 뭐 직접 간접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당 대표는 거의 바이패스하는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봐서 민주연구원이 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면서 청와대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내용 중에 하나도 사실 그 공천 개입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혹을 없도록 하는 것도 저는 앞에서 우리가 뭐 국정원장을 만나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해왔.
같습니다만은 청와대의 영향력이 공천에 발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또 주는 것도 결국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지금 통화 내용 유출은 잘못된 일이고 깊이 반성하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변호인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요. 하지만 의도는 없었다. 강 의원이 그 내용을 기자회견을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더구나 이게 굴욕 외교라는 프레임으로 쓸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저는 첫 번째 그 얘기를 발설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본인이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흔히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적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쉽게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것이 그렇게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까지 할 거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게 특정한 어떤 정책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북미 국가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언제 하겠다라고 날짜가 픽스된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팩트가 거의 없어요. 그냥 요청했다. 정도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것이 뭐 강효상 의원이 그야말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아마 그 공무원도 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첫 번째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늘공들이 어공을 이기는 그야말로 국가의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정보 유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다못해 트럼프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할 때에도 결국 미국 그 관료들이 끊임없이 정보 유출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도록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늘공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정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50 얘기하시는데 네, 늘공은 늘 공무원이었던 네, 사람, 그렇습니다.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네, 된 사람. 정무직으로 오신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게 도무지 왜 기자회견 거리라고 본인이 생각한 것인가. 이거 자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트럼프가 미국, 일본을 온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 쪽에서는 같이 만나자는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만난다, 안 만난다 아직 답변도 없는 상태인데 그 얘기를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는 뭐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효상 의원은 또 비슷한 입장을 또 오늘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후배의 고초에 가슴이 미어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유체 이탈한 법 아닌가 싶은 글쎄 생각이 말입니다. 들고요. 이게 뭐 사실은 본인이 사실은 이제 지금 오늘 그 외교관이 이제 그 공개한 바에 따르면 사실 두 사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대통령이 이제 5월달에 뭐 오냐 안 오냐 이야기를 하다가 강효상 의원이 절대 못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공무원이 아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좀 정황을 보면 이게 과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저는 유출했겠는가라는 부분은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이 정부 정책을 좀 뭐 비판하기 위해서 뭐 굴욕 외교를 좀 알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는 강효상 의원한테 줬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는 뭐 강경화 장관이 의도적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의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공무원이 이야기한 대로 뭔가 야당에도 뭔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한 것이고 오히려 야당 의원의 어떤 논리에 반박하기 위한 그렇죠. 자료를 제공하기 반박하기 위해서 본인이 좀 알고 있는 정보를 좀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진 정황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사실은 이제 강효상 의원이 좀 저는 과욕을 부리는 거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떤 심각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야당 입장에 보면 또 따지고 보면 이것도 굴욕 얘기도 아니에요. 세상에 각 정상들 간에 우리나라 좀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하고 우리가 하는 관계가 어떻게 동등하겠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동등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거고 미국 측에서는 좀 봐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굴욕 외교라고 저는 오히려 외교에서 과연 굴욕이란 말이 필요한 것인지 그럼 아베가 총리가 저렇게 하는 것도 굴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로 놓고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교거든요. 자, 그런 면에 비춰보면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저런 요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굴욕 외교인지도 의문스럽고 또 그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굴욕 외교다고 이야기하는 거 오히려 저는 강효상 의원의 어떤 행동에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고 물론 이 공무원도 사실은 뭐 문제가 있죠. 이런 어떤 대통령 간의 사적 대화를
공적 대화를 실제로 이렇게 유출한 거는 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중 문제를 좀 따질 때는 지금 뭐 오늘 외교부에서 이제 두 사람 다 형사 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뭐 검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것도 너무 또 과도하게 제가 볼 때는 이 유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뭐 국기를 흔드는 같은 그런 또 저는 또 접근 방법은 또 아니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오히려 이 상황을 전체로 보면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너무 또 과도하게 어떤 측면도 이용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외교부가 고발을 강효상 의원이랑 또 외교부 공무원 외교관을 고발을 하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맞서서 또 나경원 대표가 강경화 장관 교체해야 된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안이 조금 강대강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여야 간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서로 간의 자존심의 다툼 또 그동안에 뭐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서로 간에 불만이 많은 게 끊임없이 물고 표출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은 피해의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수사 대상이다 예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과도하게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피해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발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뭐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더 자유한국당이 잘 대응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원내 전략을 짠다라고 하면 지금으로까지 몰려왔겠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도 만일 그 외교관이 유출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최종적인 책임은 그럼 외무장관이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오히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뭐 강경화 장관이 뭐 야당 탄압을 할 정도의 정치력이 있는지도 외교부의 기강 회의에 대한 네. 어떤 책임은 물을 수가 있다고 장관도 물을 생각합니다.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반응은 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정부 들죠. 차원의 야당 죽이기 이런 포엠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